자, 산노술 대표 강사 김성배입니다. 바로 설명 이어갈 건데요. 제가 한 8시쯤 들어와서 이제 뒤에서 계속 봤는데, 지금까지 설명회를 굉장히 많이 진행했는데, 그 중에서 학습 태도가 가장 좋으신 학부모님이 지금 계십니다. 1시간 동안 공부 잘 하셨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제 길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7월달 이후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우리 학원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이제 교육을 시키는지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하나의 프레임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마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7월 이후에 우리 아이가 논술을 얼마나 시간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 매일마다 논술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7월 달부터 저희 학원 체제는 정규반 수업, 대학별 특강 수업, 그리고 대학별 과제 수업으로 세분화가 돼서요. 학생들이 논술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시스템 오래전부터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가령 어떤 학생이 매일마다 30분을 투자해서 논술을 해야 된다면, 이런 학생들은 어떤 케이스가 되냐? 수능이 예를 들어 요 정도 나오는 학생들이 될 겁니다. 앞서서 이제 공부하신 바대로 보신다면 정시로도 상당히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성적대란 말이죠. 3월달부터 6월달, 9월달 수능 추세를 봤는데 국어가 안정적으로 1, 2등급 사이가 나오고 수학이 인문계열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물게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 영어의 경우는 이번 6평이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1등급이 1.7%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번에 영어 등급 한 등급씩 높여서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9월은 분명히 쉽게 나올 거니까. 그래서 요런 기세로 이제 수능이 계속 나온다면 정시로도 성대 이상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7월 이후부터 정규반을 계속 수강을 하면서 대학별 특강은 딱 정해져 있죠. 연대, 고대. 딱 이렇게 이제 수업을 듣는 거고요. 대학별 과제집은 학부모님 다 이제 아까 보셨겠지만 저희 학생들이 실제 수업 중에, 그러니까 프리미엄 정규반의 수업 중에 과제로 부여받는 문제들이 다 수록이 돼 있거든요. 이 과제집에 있는 문제들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논제를 하나씩 풀기도 하고, 어떤 학생들, 많이 푸는 학생들은 2개 막 3개씩 풀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오프라인에서 첨삭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매일 30분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이 학생은 대학별 과제까지 할 수도 있지만 여기를 대학별 특강으로 밀거나, 아니면 나는 대학별 특강을 좀 나중으로 밀고 과제집으로 자습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전략도 수립이 가능해요. 그럼 이런 학생들의 경우는 실제로 나중에 원서 관리를 받을 때 수능 전에는 연대, 수능 후에는 고대, 성대, 서강대, 중대, 여학생의 경우는 이대까지 다 쓴다,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공부를 하셨으니까 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표정이 있으신 분이 계셔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수능 추세가 이렇게 이제 잘 나오곤 있지만, 수능 추세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 수학이 되기 때문에 수능 전에는 연세대를 논술로 무조건 쓰는 거죠. 수능 후에도 고대를 무조건 쓰는 건데, 수능이 혹시라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면 성대, 서강대, 이대, 중대까지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수능이 정시로 성대 이상을 충분히 갈 수 있을 정도로 잘 나와버리네? 그러면 시험을 안 보러 가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런 케이스가 너무 적어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산노술 전체 재원생 중에 1, 2%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학생들이 보통 어떤 학생들이냐면 반수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저희 반에 6월달 5주차에 이제 수업을 처음으로 이제 등록한 학생이 있는데, 물어봤더니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니?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중앙대 경영학부를 지금 다니고 있대요. 반수를 하려고 하는데 왜 반수를 하려고 해? 라고 물었더니 작년에 논술을 한 번도 안 해본 게 너무 아쉬웠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작년에 자기가 원서를 썼는데 연대 떨어지고 성대 떨어지고 중대만 된 게 너무 분했다. 너 작년 수능 어떻게 봤는데?
걔가 이과에서 이제 문과로 전환해서 교차 지원해서 이제 된 케이스인데요.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 영어 3등급, 탐구 13. 그러니까 113, 13 받고 결국은 중대 간 게 너무 아쉬웠던 거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 학생들은 중대라는 배수진이 있기 때문에 수능이 최저가 나온 다음에 무조건 연구대를 쓰고 성대까지는 써보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는 많으면 너무 좋겠어요. 보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우리 학원을 다니는 대다수 학생들은요, 아마 7월 이후부터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의 매일 논술을 90분 정도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일 논술한다고 가정했을 때 30분에서 90분으로 시간이 급격하게 늘어나 버리죠. 이런 학생들이 보통 이런 케이스인 거예요. 2개 합 5, 2개 합 4, 3개 합 6 정도를 맞출 수 있으면서도 정시로는 목표 대학을 갈 가능성이 없는 학생들이 지금 논술을 공부하는 우리 학원 학생들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그럼 우리 강사들 입장에서는 그 절대 다수 학생들을 위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학생들은 일단 정규반 수업을 들으면서 주일에 대학별 특강을 들으면서 과제집에 있는 문제들도 자습을 하든 첨삭을 한 문제씩 받든 계속해서 풀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하루에 90분 정도의 시간을 어떻게 논술에 투자하지? 할 수 있죠. 학생들이 유튜브 쇼츠 보는 시간에만 논술을 공부해도 이 시간 나오거든요. 그 지금 학생들의 이제 사고의 전환이 7월부터는 정말로 필요한 시점인데 학생들이 6월 달까지는 어떻게 하냐면 정말 성실하게 논술을 공부한 학생들도요. 주중에 이제 수능 학원들의 어떤 과제들 치워가지고요. 금요일 밤 3, 4시까지 수능 학원 과제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오전 9시 오면 학원에 논술학원 와 있으면 제가 수업 들어가면 학생들이 다 엎어서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너는 논술 과제는 언제 했니? 라고 하면 이거 어쩔 수 없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했어요. 그러면 그 과제를 보면 얼마나 얘가 이제 열심히 시간 투자를 해서 공부했는지 그게 한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숙제를 그냥 검사를 받는 것 뿐이지 본인 스스로가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되는 그런 과제 수행은 어렵단 말이에요. 논술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시간을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 이제 시간표 보통 운영되는 이제 일주일 학습 시간표들이 여기 이제 왜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오죠? 여기 써져 있는데요. 학생들이 보통은 월요일 날, 화요일 날에 주중 수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복습을 하고 다시 쓰기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목금 정도에 본인에게 주어진 대학별 과제나 별도의 온라인 과제들도 수행을 해요. 그렇게 이제 시간 투자를 하는 학생들은 그냥 지켜만 봐도요. 실력이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요. 실력이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7월부터는 학생들이 어떤 마인드로 이제 변해야 되냐면 수능 공부를 다 한 다음에 짜투리 시간에 논술 공부를 지금까지 해왔다면 7월부터는 논술 공부를 내가 계획한 대로 먼저 해놓고 남은 시간에는 다 수능을 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게 생각의 발상이 그런 생각의 전환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투자를 한 학생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보이는 게 논술 시험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학생들, 산논술 다니는 학생들은 조금씩 느끼고 계실 거고 어머님은 잘 모르실 텐데요. 논술은 굉장히 불공정한 시험이라서요. 배운 학생과 배우지 못한 학생들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수업에서 배운 기본기를 특강에서 갈고 닦고 그 모든 것을 자기 혼자서 해보는 과정을 모두 거치는 게 매일 90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중에 온오프라인 첨삭과 원서 관리가 들어갈 때 이런 학생들 어떤 식으로 이제 지원하게 되냐. 일단 수능 전에는 논술을 한두 개 정도 쓰게 돼요. 수능 전에 논술 쓰는 것은 앞서 들으셨겠지만 대부분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근데 요게 돼 있는 학생들에게는 수능 전 논술이 오히려 대단한 블루오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합격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대학 중에 하나가 홍익대, 그 다음이 성신여대, 요런 대학들이거든요. 전부 수능 전에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들이에요. 홍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꽤 높은 편이라서 학생들이 3합파를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학 측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학생들의 비율이 36%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홍대를 내가 지원을 했다고 할지라도 최저를 맞추면 일단 합격권에 굉장히 가깝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실질 경쟁률 속에서도 논술을 제대로 준비한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낸 학생들은 수능 전 논술 보는 대학 10월 9일 날 홍익대가 논술을 봅니다. 10월 2일 날 성신여대가 논술을 보고요. 올해 10월 9일 날 가톨릭대, 홍익대가 논술 시험을 보고요. 10월 16일 날 연세대가 논술 시험을 봐요. 그러면 지금부터 대략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해낸 학생들에게는 수능 전 논술이 완벽한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은 홍대, 성신여대 이렇게 이제 지원한 학생들이라면 어떤 식으로 이제 가르치냐면 그 대학이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논술 문제 풀이법, 근본적인 풀이법이 타 대학과 다른 건 아니에요. 모든 대학은 기본적으로 논제 분석 방법, 제시문을 정확하게 독해하는 정독 방법, 그리고 읽어낸 바를 잘 풀어내는 도식화 훈련, 이해한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글쓰기, 이 네 가지 요소가 모든 대학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대학에 더 맞추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홍대를 만약에 어떤 학생이 지원한다면 홍대의 기출문제를 최소한 10세트는 풀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 보낸단 말이죠. 파이널 직전 특강에서 5세트, 주중에 이제 그 대학별 특강에서 이제 7월이나 8월 달에 4세트 정도, 대학별 과제집에서 1세트 정도. 여기도 저희가 부족해가지고요. 문제를 더 개별적으로 요청한 학생들한테는 2세트, 3세트 기출문제 남는 것들을 다 준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여기서 다 첨삭을 받는 거예요. 다 첨삭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일 90분 동안 공부한 학생들은요. 90분 곱하기 한 100일 정도 하면 900분인 거잖아요. 900분을 시간으로 환산해 봤자 계산도 안 되네요. 그 시간을 환산해 봤자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논술 공부한 것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부터 안 되는 수능을 계속 올리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내가 확실하게 최저를 맞출 수 있는 대학에 기출문제 풀이를 최대한 많이 하고 그 대학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해서 공부하고 들어가는 것이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애가 홍대를 시험 보려고 마음을 먹었네? 그러면 홍대 기출문제 최소한 10세트는 푼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애가 만약 연대를 시험 보기로 마음먹었네? 연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는 커리큘럼상 기본적으로 13세트 이상을 풀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학별 과제집에 있는 세트 문제까지 포함하고 연대가 이제 최근 유형으로 만들어진 논술 문제를 출제한 게 몇 년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해 놓은 연대식의 문제들도 추가적으로 더 있단 말이죠. 그럼 내가 연대를 지원하겠다 그러면 많이 푸는 학생들이 연대 기출문제 세트를 15세트 이상을 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냥 많이 푼다가 아니고요. 연대 같은 경우는 1번에서 어떤 유형이 많이 출제가 되니까 대응법은 이렇게 들어가야 한다. 연대에서는 문학작품 무조건 내는데 문학작품의 양상을 4단계로 나눠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다 배우고 들어간단 말이죠. 만약에 성대를 지원한다면 성대 같은 경우는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대학이거든요. 100분 동안 무려 3개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분량으로 치면 합격자들의 분량으로 치면 거의 2,400자를 써야 돼요. 100분 동안 3문제를 푸는데 2,400자 정도를 써야 되네. 논술을 잘하고 익숙한 학생이라도 그 시간 내에 그 많은 복잡한 풀이 과정을 온전히 집중해서 풀어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근데 1번 문제를 풀 때 1번만 가지고 4강을 진행한단 말이죠. 2번만 가지고도 2, 3강을 막 한단 말이에요. 1번에서 분류를 하고 각 대학의 입장들을 한 입장에 속한 각 제시문들 요약을 할 때 그 제시문들의 관련성은 기본적으로 원론과 사례의 관련성을 맺는다. 원론끼리 만약 나온다면 측면으로 세분해서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어디 가서 배웁니까? 여기서 그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배웠다면 10세트씩 풀리면서 그걸 계속해서 반복을 시키는 거죠. 실제로 대학에 붙는 것은 별개지만 이렇게 그 공부를 하고 들어간 학생들은 시간 내에 그럴듯한 논술문을 누구나 다 작성하고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걸 만들어내는 게 저희 강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커다란 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7월 달부터는 학생들도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저희 강사들도 월요일 빼고 화수, 목, 금, 토 다 나와서 매일마다 첨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이명기 선생님께서 이제 저희가 1년에 하는 첨삭 개수를 이제 2만 개 정도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이제 첨삭을 진행하는데
산논술 오프라인 온라인에 첨삭을 진행하는데 여기 카페가 2011년도에 개설이 됐거든요. 2011년도에 개설됐고 제가 지금 들어오기 직전에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누적된 학생들이 글이 16만 개예요. 16만 개. 그러니까 매년마다 한 15,000개 정도는 첨삭을 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적었겠죠. 많을 때는 저희가 2만 개가 아니라 한 해 3만 개까지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학생들이 7월 달부터는 학원을 마치 제 집처럼 삼아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우리 반 학생인데 길 가다 보면 다른 반 선생님이 막 인사를 해요. 너 저 선생님 어떻게 알아? 물어보면 특강 때 다 뵀어요. 이름이 뭐야? 뭐뭐 선생님이요. 다 안단 말이죠. 다른 선생님들도 저희 반 학생들이 야 너는 무슨 특강에서 무슨 자리에 앉아있는 학생 아니야? 이렇게 막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나중에 산논술에서 합격 수기 같은 거 쓸 때 저희 반 김성배 반 학생이면 김성배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담임인 김성배 선생님 뿐만 아니라 뭐뭐를 해주신 누구누구 선생님 심지어 매일마다 잘 가라고 인사해 주신 부담임 선생님에게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일종의 산논술 빠돌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학생들한테 90분을 공부하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 90분을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시스템을 7월 이후부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분해서 만들어 놨고 그걸 위해서 저희들은 7월부터는 사실상 가족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 애가 지금 6살이고 4살이고 한참 귀여울 때거든요. 1, 2월 달에 너무 많이 놀아줘가지고요. 너무 많이 놀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주말에 수업하려고 이제 나가면 지금은 이제 애가 어떻게 하냐면 바지가랑이 막 매달려요. 학원 안 가면 안 돼? 나도 따라갈래? 막 그러면서 막 매달립니다. 7월 달부터는 그 모습도 못 보게 됩니다. 7월부터 11월 말까지. 이제 저희는 이제 그렇게 살면 되는 건데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만약에 수능으로 내 목표 대학을 갈 가능성이 정말로 적어. 그렇다면 7월 달부터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야만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고요. 목표하는 대학이 여기예요. 그러면 한 방에 여기까지 점프할 리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건 세상의 이치가 아닌 것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중간에 이러한 자그마한 계단을 수백 개로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수백 개로 올라갈 때 내가 목표는 성대인데 지금까지 올라온 계단은 겨우 2-3칸밖에 안 돼. 근데 나는 목표를 성대로 잡고 공부하겠다? 가능하죠. 한 3수, 4수, 논술로만 가려면 15수 정도 하면 돼요. 제가 15년 동안 논술을 가르쳤거든요. 15년 동안 논술하면 무조건 합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올해 어떻게 해서든 추합 2번째, 3번째, 4번째 뒷문 닫아서라도 올해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노력을 해야죠. 시간 투자를 해야죠. 노력을 하지 않고 내가 그 대학을 가겠다. 어불성설인 거죠. 아마 제가 이제 다 못 들어서 앞타임에 공부를 하셨겠지만 실제 원서 접수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이 대부분 반토막이하로 떨어지거든요. 이대 같은 경우 3학년처럼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대학들은요 거의 30%밖에 학생들이 최저를 못 맞춘단 말이죠.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9월이 되면 원서를 쓰잖아요. 그 전까지는 나는 학종으로 잘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고 학교 선생님과 대화를 할 때도 넌 학종을 어떻게 해보자. 3학년 1학기 중간 기말 내신 잘 챙겨봐. 이런 얘기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9월달 원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 성적으로는 지금 마음에 차는 대학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목표만 낮추고 눈높이만 낮추면 100% 대학을 갑니다. 근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게 너무나도 충돌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9월 달에 그런 길들이 다 막혔다는 걸 늦게 한 학생들은 전부 다 논술로 원서를 쓰는 거예요. 논술로 원서를 쓰는데 본인 구평은 막 이거보다 더 안 좋아요. 국어 4, 수학 5, 영어 3, 탐구 1, 탐구하는 4 이래요. 이런데 논술로 이제 어디를 지원하냐면 성, 서, 중, 이, 경. 애들이 시립 때도 막 쓰려고 하거든요. 시립 때는 논술 안 봐요. 근데 왜 쓰려고 하냐면 그냥 머릿속에 외우는 그 서열이 있거든. 그리고 그렇게 써놓고 뭘 하냐면 나는 남은 2달 동안 11월까지 수능 진짜로 빡세게 공부할 거야. 그러면 분명히 이 대학을 나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비현실적인 낙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고3 학생들이 가장 공부가 안 되는 시기가 9, 10월이거든요. 원서를 쓰면 입시가 끝난 것 같아요. 고3 교실에서는요, 9월 달부터 한 3분의 1들이 졸기 시작해요. 10월 달 되면 절반 정도가 졸기 시작합니다. 왜요? 걔들이 게을러서 조는 게 아니라 학원을 하루 종일 가거든요. 그때는 수능학원 하루 종일 가요. 수능 공부를 학원에서 시킨 것들만 새벽 3, 4시까지 하다가 학교로 옵니다. 그럼 학교에서 수업을 어떻게 들어서 하지? 그렇게 되는 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방지를 하려면 지금부터 6평을 이미 봤잖아요. 6평을 이미 봤기 때문에 3월달, 6월달, 나중에 9월달까지 추세를 우리는 계산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시로는 어디까지 갈 수 있겠다는 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을 거란 말이죠. 학부모님들께는 그게 없더라도 강사들한테는 다 있어요. 얘가 정시로는 어디까지 되겠네. 그러니까 정시로 혹시라도 수능에서 실수할 것 같으면 요 정도 대학까지 한두 개 써보고 적정한 대학은 최저 맞추는 대학. 그 대학은 아무리 낮아도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무조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일 2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여기는 플러스 알파. 모든 게 다 플러스 알파가 붙을 수 있는데 이 학생들은 수능에 의미가 없는 학생들이죠. 이런 학생들은 실제로 이제 1개 3등급짜리 1개 정도 쓰고 최저가 없는 대학을 4, 5개 정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올해 어떻게든 가려면 논술밖에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나는 지금부터 수능 공부를 해가지고 정시로 건대 이상을 가겠다. 그 확률은 거의 0%에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고3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냥 교실에서 이제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보통은 이제 그 수업이 시작된 초기에 그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1월 초나 3월 초나 5월 초나. 뭘 물어보냐면, 지금 수능이 대략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이 정시를 올려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 그러면 고3 현역들은요, 8%? 너는 10%? 너는 20% 물어볼 때마다 점점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설명을 해주는데 한 반에서요, 재수생이 있었어요. 재수생. 고3들한테 다 물어보고 걔한테 맞으면 몇 프로? 빵 풀어요. 걔가 진짜 정색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걔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능으로 뭔가 답이 없다면 진짜 매일마다 논술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여기나 여기 학생들에게는 논술이 곧 예체능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악으로 노래로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면 매일마다 발성 연습하고 매일마다 레슨 받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체대를 가겠다고 하면 매일마다 아침에 운동하고 뛰고 근력 운동하고 또 레슨 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수능에 의미가 없는 경우라면 이렇게 하루에 120분 매일마다 논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정규반에서 과제들이 다 나가야 됩니다. 정규반에서 나가는 과제만 다 수행을 하더라도요, 주중으로 치면은 최소한 4시간, 5시간 분량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수업을 잘 들어야 되죠. 여기에 대해서 해설지를 참고해서 수업을 복귀하고 분석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과정들이 잘 수행했는지 저희가 어떻게 확인하냐면 자가 첨삭을 무조건 시켜요.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 쓴 글에다가 본인이 봤을 때, 검토해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고 그걸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요걸 다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들을 해온단 말이죠. 잘하는 학생들은 빽빽하게 자기 글을 스스로 첨삭해요. 그럼 저희가 다음 주에 그 글을 첨삭을 할 때 첨삭도 하지만 학생들의 학습 관리를 한단 말이죠. 네가 일주일 동안 후회 없이 공부했어? 후회가 남았어? 왜 그랬어? 너 일주일 동안 후회 없이 공부했어? 정말 후회가 없었어? 근데 논술을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공부한 걸 보면 알 수 있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자기가 잘못 쓴 게 있다면 다시 써와야 되거든요. 부족하다면, 특히 문장력이 부족하다면 필사까지 해야 됩니다. 정규반에서 다루어지는 과제만 해도 이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소화하기가 어려워요. 그것들을 꾸역꾸역 시키는 거예요. 이쪽 라인 학생들한테는. 이쪽 라인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안 합니다. 너는 지금 문장이 잘 되고 있고 수능이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 필사는 이번부터 하지 마. 너는 지금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다이쓰기를 건너뛰고 필사만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한단 말이죠. 또는 너는 지금 대학별 특강을 연대를 듣고 있네? 그럼 과제집에 있는 연대 문제 할 거야 말 거야?
시간이 된다면 하는 게 무조건 좋지. 시간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여기 말고 특강에 그냥 맡겨.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7월 달부터는 학생들이요, 저희랑 얘기할 때 다 다른 대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또 대학별 과제는 첨삭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대학별 과제집은요, 7월 이후부터는 특강을 못 듣는 학생들에게는 거의 생명줄이에요. 지방에서 오는 애들, 저희 학원은 이제 어떻게 소문이 난지 모르겠는데 강원도에서도 오고요, 전라도에서도 오고요,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서울 끄트머리에서 온다 그러면 멀다라고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 정도면 가까워, 괜찮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이런 학생들은 주중에 있는 대학별 특강을 듣고 싶어도 들을 만한 여건이 안 돼. 올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하냐면 7월부터 정규반을 수업하면서 바로 여기로 점프를 해가지고요, 일주일에 자기가 풀 대학의 기출문제들을 2세트씩 공부를 하게 돼요. 이런 애들은. 그럼 어떻게 공부하냐, 자기가 풀어봤는데 가장 궁금하고 첨삭이 필요한 것들을 올려서 계속 첨삭을 받아요. 근데 다 첨삭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본인이 풀어보고 요 문제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라고 하면 대학별 과제집인 해설을 바로 보고 다음 계속 넘어갑니다. 저희는 그런 진행 상황들을 계속 체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얘가 뭐 하고 있고 무엇을 자습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무엇을 과제집으로 첨삭 받으려고 올렸는데 그것을 실제로 첨삭 받았을 때 얘가 패스를 받아야 할 것인지 다시 풀어야 될 것인지, 그런 걸 계속 검토를 하는 거죠. 이 학생이 대학별 특강을 들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없다면 과제집에 있는 문제를 6개 대학을 무조건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과제집에는 최소한 2세트, 4세트 이렇게 대학별 과제집이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거 다 풀면 본인이 지원할 대학의 실제 기출문제를 20세트씩 풀 수도 있단 말이죠. 본인이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근데 본인이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인데 알아서 하도록 냅두면 학생들은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하기 때문에 7월부터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과정을 포기하고 계속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시키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많이 붙으니까. 저희가 2011년도부터 산논술 카페를 개설했다 그랬잖아요. 산논술 카페를 개설했을 때 돌이켜보면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시킬 생각은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거 추가 옵션으로 할래? 해봐. 해보면 좋아. 요 정도였지. 무조건 일주일에 최소한 논지 한 개 올려라. 안 해오면 다음 주 혼난다? 이렇게 강제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강제했더니 합격률이 높아졌어요. 저희가 대학별 특강 7월부터 시작하는 거, 처음에 저희들이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7월부터 학생들이 이 논술을 일주일에 한 번 더 들으라고? 학생들이 시간적 부담이 정말 클 텐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대학별 특강 진행한 해가 6년 전인가 그런데요, 그때부터 합격자가 180명 가까이 늘어났어요. 그때는 논술 정원도 좀 많았지만 저희는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얘네들한테 맡겨두면 안 돼. 그러니까 일주일에 너는 어떻게 해라, 너는 어떻게 해라, 개인별로 다 다른 학습 스케줄을 줘야 되고, 그 학습 스케줄대로 학생들이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고, 시스템을 마련했다면 학생들이 실제로 그걸 해내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저희들의 어떤 그 마음가짐 같은 것도 만들어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7월달 이후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산논술에 있는 재원생들은 실제로 7월 이후부터는 길든 짧든 거의 매일 논술을 하게 될 거예요. 거의 매일 논술을 하면 무조건 경쟁력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강제적 시스템이기도 한데 저희가 학생들을 그렇게 막 우리 안에 가둬놓고 사육하듯이 그렇게 가르치진 않거든요. 학생들에게 맞춰서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너는 지금 상황이 어떠하니까 이 부분에 주목해. 따라서 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90분을 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요, 너는 요거하고 너는 요거하고 너는 요것만 해, 이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90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런 그 체계가 학부모님들에게도 좀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7월 이후에 학생들과 학부모의 눈높이가 달라져 가지고요, 굉장히 큰 충돌들이 일어나요.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수능 전략을 세웠을 때 이런 과목들은 지금 내가 열심히 할 의지가 없어,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잘 안 올랐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아, 이런 상태라서 요걸 빼고 요쪽 과목으로 내가 목표하는 대학의 수능 체제를 맞추고,
그 대학의 문제풀이를 심도 있게 공부해서 논술로 가겠다는 목적을 세웠어요.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한 거죠. 야, 너 왜 수학과에 끊으려고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일주일에 3번씩 수학 학원 가고, 거기도 모자라가지고 수학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도 모자라서 주일에 수학 과외도 시키고 이랬단 말이에요. 대학생이 갑자기 그거 다 안 하겠대요.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근데 입시가 코앞이라고 할 수 있는 7월 이후에 학생들에게, 자녀분들에게 그런 변화가 나타났다면 그건 대단히 긍정적인 신호인 거예요. 왜냐하면 입시 이 체제 속에서 내가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가겠다가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능동적인 방식을 지금 고민하고 그걸 실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술로 대학을 가겠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런 말씀이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기성세대의 관점으로 MZ세대를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7, 80년대 세대의 관점에서 우리 현 사회를 바라보고 문제점을 해결을 하니까 되게 이상한 정책들이 막 나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학부모님들께서 한 5년 전 너무 짧고요. 20년, 30년 전에 경험하셨던 입시 제도 하에서 형성된 경험과 시각을 가지고 지금 학생들의 입시 관점을 판단하시면 굉장히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마찰을 줄이시려면 논술학원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학부모님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좀 무겁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기본적으로 7월 이후부터는 학생들의 목표 대학과 현재 수준에 따라 공부 방법들이 다 달라지게 된다. 정말 드문 케이스로는, 정시가 너무 안정적인 케이스로는 연고대만 준비하면 된다. 근데 연대 논술 잘 쓰고요, 고대 논술을 잘 쓰게 되잖아요. 성대 논술을 연습에 너무 잘 쓰게 되잖아요. 다른 대학 모든 논술 문제를 다 잘 쓸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고요. 그 다음, 대부분의 학생들이 속해 있는 이쪽 라인, 그러니까 수능 중위권 혹은 하위권, 애매한 상위권, 이쪽 라인이라면 본인이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논술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월등하게 높을 수밖에 없어요. 2개와 5를 맞추면 경희대까지 지원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면 최저학력 기준으로 본인이 지원할 대학의 범위를 결정했다면 결국 합불은 논술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저를 맞추고 실제로 합불에 들어가는 논술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학생은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가령 일요일에는 정규반의 수업을 나옵니다. 이 정규반의 우리 학원이 프리미엄이라는 말을 붙여놨거든요. 프리미엄이라고 하면 가격도 비싸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정규반 우리 수업이 뭐 여타 학원에 비해서 그렇게 막 비싸다는 느낌은 저는 잘 못 받겠는데, 어떤 학생은 막 그러더라고요. 저 옆에 학원은 얼마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싸죠? 싼 논술인가요? 막 그러더라고요. 뭔 소리냐? 막 그랬어요. 아무튼 여기 프리미엄이 붙여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프리미엄은 이 모든 것이 다 되기 때문에 학습 관리, 생활 관리, 원서 관리, 여기에다가 온오프라인 첨삭,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에 더해서 대학별 과제에 대한 관리와 첨삭, 이게 다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대학별 특강의 경우는 학생이 일요일날 정규반을 듣는다면, 가령 수요일날 내가 원하는 대학 특강이 하나가 있어. 그게 가령 외대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정규반에 오면 일요일이 수업이에요. 토요일이 수업일 수도 있죠. 그러면은 월, 화에 이 정규반 수업을 7월부터는 소화를 해야 돼요. 6월 전까지는 이 정규반 수업을 한 목, 금까지 소화를 하면 됐었거든요. 이제부터는 월, 화에 소화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럼 자기 글에 대한 검토, 가장 중요한 복습. 그 다음, 본인이 문제점을 느꼈다면 해설지를 충분하게 공부한 다음에 다이쓰기. 필요하다면 필사 1회에서 3회까지. 여기까지 다 해버리면 매일 90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대학별 특강을 수요일에 듣습니다. 예를 들어. 그럼 여기서도 선생님에 따라서 필사 과제가 나갈 수도 있고요. 다이쓰기 과제가 나갈 수도 있고요. 자기글 검토하는 과제가 나갈 수도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고 복습을 하면 수, 목이 그냥 가게 돼요. 그러면은 학생 입장에서는 목, 금, 토에 본인이 지원할 대학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대학별 과제집을 할 때만큼은 시간 제한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가령 내가 외대 1번을 푸는데 권장 시간은 외대 1번이 25분에서 30분 사이예요. 분량 또 400자만 쓰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 문제풀이가 잘 안 된다, 특정 지심이 잘 이해가 안 됐다고 하면 하루 종일 고민하는 거죠. 그럼 학생들이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등교할 때 본인이 그 못 풀어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해요. 그리고 화장실 갈 때 논술 제시문 하나를 들고 와서 다시 봅니다.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답이 이게 아닐까? 그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저희들이 온라인 첨삭할 때는요, 잘못됐으면 어디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쓰라고 얘기를 하고요, 잘 됐으면 잘했네 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패스를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 정도로 쓰면 합격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요 대학별 과제 혼자 엄청나게 고민했는데 그 성과로 그 대학의 문제풀이 과정을 익힐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써야 합격할 수 있는지, 합격하는 답안에 대한 어떤 느낌? 합격하는 답안의 기준에 대한 눈높이가 딱 생겨버리는 거죠. 이게 7월부터는 16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16주니까. 그러니까 16주 동안 매일 90분, 12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투자해서 내가 원래 갈 수 있는 대학이 여기인데 이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가네? 가성비로 치면은 그거보다 가성비 높은 공부는 없죠. 근데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수능 등급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학생이 서강대를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로또 맞았네 그래요. 로또 맞았네? 야 진짜 운 좋구나.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야 네가 진짜 열심히 했으니까 갔지. 네가 이거 하는 동안 흘렸던 눈물만큼 잘 된 거야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논술은 철저하게 실력이고요. 수능 같은 경우는 당일 컨디션 1년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운의 영역이 좀 더 작용할 수 있는데, 논술도 당일 컨디션이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은 읽고 생각해서 잘 쓰는 시험이거든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요, 독해하고 생각하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문장력이 향상됐어요. 심지어 글씨체까지 너무 좋아졌어요. 그게 10년이 지난다고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산논술로 벌어지고, 이걸 모두 행할 수 있도록 산논선생님들은 최선을 7월달부터는 다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다 해야만 한다는 당위명제가 저희한테는 부여되어 있고요. 그걸 위해서 기본적으로 프리미엄 정규반, 대학별 특강, 대학별 과제, 나중에 직전까지 가면 직전 파이널까지 이런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우리 학원에 다니는 재원생이라면 내가 논술 공부하고 싶다, 나는 일주일에 하루에 90분이 아니라 하루에 그냥 4시간씩 공부하고 싶다, 그래도 우리는 커버할 수 있어요. 나는 논술 하루에 10분만 하고 싶은데 7월 이후에, 그러면 그냥 수능이라고 수능이나 해라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싫어요, 계속 다닐 거예요, 그러긴 하는데요, 열심히 하려는 학생들에게는 진짜로 무한정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저희가 11년이 넘게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이번 주만 해도요, 이번 주 저희 학원 재원생이라면 지난주에 벌써 6평에 대한 분석이 끝났거든요. 1차적인 목표 대학들 그 단임별로 다 정했을 겁니다. 그럼 이번 주에는 당장 네 목표 대학이 어디니까 특강을 어떻게 할래? 특강 상담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 산논술 과정평가로 해서요, 모의논술을 지금 3회차 실시를 했거든요. 성적이 나오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봤던 과정평가에 대해서 분석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수업 시간에 썼던 글에 대한 자기 공부의 정도도 저희가 체크를 해야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본인이 쓴 이런 별도의 과제들에 대한 첨삭도 이루어져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만나서 하는 게 10분으로 끝날 때도 있지만 10분으로 안 끝날 때도 되게 많아요.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첨삭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4-5가지를 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 정규반에 오는 학생들은 벌써 이번 주부터 7월 이후에 시간 계획들이 다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학원이 돌아가는지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논술은 그냥 나오는 말이 거기 빡세다던데 이거예요. 저희도 빡세게 하기 싫습니다. 워라밸 찾고 싶어요. 학생들한테
칭찬만 해주고 싶습니다. 너 잘하고 있어. 일주일에 수업 이것만 들으면 돼. 과제 안 해도 돼. 못 붙어요. 못 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붙는 학생이 있다면 10,000명에 1명꼴로 나타나는 천재일 수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그냥 수업 안 듣고 수능 치고 시험 직전에 하루 그냥 기출문제 풀어보고 들어가서 그냥 써도 돼요. 그런 학생이 아니라면, 우리가 평범하기 때문에 내 재능 곱하기 노력을 해야만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면 투자해야죠. 산논술은 7월부터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칠 겁니다. 너무 설명이 좀 비장했습니까? 갑자기 이 설명하는데 막 머릿속으로 막 올라와요. 내가 7월부터 어떻게 하지? 우리 애도 못 보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잘 정리된 도표가 이게 설명의 자료집을 보시면 13페이지부터고요. 13, 14페이지 한번 읽어보시고 15페이지를 보시면 그 산논술 대부분 재원생들이 7월달에 어떻게 보내는가, 8월달 어떻게 보내는가, 요 시간계획이 나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정형화된 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학생들의 개별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7월달에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이러한 시간 계획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은 그렇게 할 것이다. 빡세게 시키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의 전체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뒤에는 저희가 이제 그 시간 때문에 더 설명을 못 드렸던 각 대학들의 특징 같은 자료들이 설명되어 있어요. 요거 보시면 되게 좋을 거고요. 요 자료에 실려있지 않은 몇 가지 정보들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한양대 같은 경우는 논술에서 최저가 없는데 올해 최저가 있는 학과가 따로 신설됐다 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양대가 올해 이제 자율전공학부 같은 거 하나 더 신설했거든요. 거긴 최저학력 기준이 3합7이에요. 3합7. 한양대 혹시라도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해 두시고요. 자전 쪽이 이제 15명, 인문에서 15명 보면 되게 많이 뽑는데, 애석하게도 한양대 자전은, 그 경영논술이라서 1번에서 적용문제 50점짜리가 나오고요. 2번에서는 완전한 수학 문제가 하나가 나와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라면 한양대 자전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국대도 자전이 생겼는데, 건대 자전은 그냥 경상결이라서 수리논술 무조건 들어가서요. 그거는 이제 해당 학생들한테만 저희가 언급을 시키는 거고, 수리논술이 있다 없다, 영어 지심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것도 학생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그거 벌써 학생들이랑 다 상담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리논술을 볼 수 있는 등급대, 수학, 보통은 4등급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한양대나 건국대는 진짜 수학이 나오기 때문에 수학이 2등급은 나와야지 이제 무리 없이 풀 수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 학생들한테 저희가 문제를 막 다 줘요. 그리고 이 대학의 수리논술 문제 풀어봐라. 풀어보고 잘 풀리면 무조건 쓴다. 왜냐하면 수리가 있으면 경쟁률이 확 낮아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원서를 상담할 때 최저학력 기준 보고 대학별 과제 재미있는 문제를 최대한 활용해서요. 너 영어 되겠냐? 이대 인문계열 영어 나오는데 선생님이 풀어봤더니 너무 잘 풀리던데요? 무조건 써. 외대 같은 경우 어문계열의 영어 재심 나오는데 이거 안 본 학생들은 되게 겁내하거든요. 재심은 그냥 읽기도 빡빡한데 영어로 그걸 봐야 돼? 근데 야, 너 영어 등급 몇 등급이야? 3등급이요. 충분히 할 수 있어. 한번 풀어봐 하면 다음 주에 와가지고 선생님 외대 영어 왜 이렇게 쉬워요? 원래 그렇게 나와. 그런 얘기를 막 해줍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저희랑 맨날 그런 얘기를 하고 공부를 하게 돼요. 7월 달부터는 학생들이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양대 자율전공학부 말씀하신 거. 이름은 자율전공학부로 안 나오고요. 좀 멋진 외국어 이름인데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이름 자체는 그냥 자율전공학부를 멋있게 표현한 겁니다. 그게 수리논술, 인문수리논술 2등급 수준으로 나왔잖아요. 보통은 2등급이면 문제풀이에 큰 지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수리논술을 별도로 받으시는 선생님이 계신가요? 수리논술은 저희가 이거 지우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냐면요. 수리를 이해해서 푸는 대학이 있고요.
진짜 수학처럼 나오는 대학이 있어요. 진짜 수학처럼 나오는 대학이 건국대, 상경. 올해 신설되는 자전. 다음에 한양대, 상경, 올해 신설되는 자전. 이게 인터컨티넨탈인가 아무튼 되게 멋진 이름이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요 한양대 상경에는 정책학과도 포함되고요. 행정학과도 포함됩니다. 여기는 완전 수학이라서요. 가령 제가 이제 수리논술 있는 대학을 실제 수업에서 강의를 하는데 저는 못 풉니다. 저는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편하냐면요. 내신 수학에서 서술형 문제가 여러 개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이도도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학원 차원에서 이쪽을 수리논술 특강으로 9월 달에 이제 외부 강사님을 초청해서 수리논술 특강을 개설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근데 수리 이해를 묻는 대학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수학이 4등급, 5등급도 풀 수 있다. 수학적으로 어렵진 않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수학 1등급도 못 푸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쪽 대학은 현실적인 수리 문제를 지문으로 줍니다. 가령 무슨 기업의 CEO가 1년의 예산을 잡는다고 가정하자. 뭐 정규직을 뽑으면 비용이 얼마, 비정규직을 뽑으면 비용이 얼마, 이때 생산물을 판매하면 그 수입은 얼마, 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건 학생들 입장에서 수학적 개념으로 치면 그냥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라서요. 수리적으로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 상황을 이해를 하고 조건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완전 이렇게 이과에서 수학만 파는 학생들처럼 그런 학생들이라면 수학 1등급도 못 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내는 대학이 중대, 상경계열, 그리고 경희대, 사회계열. 다음에 연세대는 계열 구분 없이 무조건 수리가 한 문제 출제가 되는데 작년에 연대 수리가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연대 지원자들이 전부 연대 문제 쉬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다 떨어졌죠. 왜냐하면 연대 수리는 쉽게 나왔는데 1번부터가 굉장히 까다롭게 나왔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그게 까다롭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을 못해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쓰는 거니까.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어려웠고 수리는 진짜 쉽게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 사회계열. 이대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 문제가 사칙연산으로 풀립니다. 다만 여기 나오는 개념이 경제 개념이 많아서 경제 개념 잘 모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송실대, 상경계열. 요런 쪽들이 이제 수리이고요. 중대, 상경, 경희, 사회, 연대는 수리 논술 스타일이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가천대 같은 대학도 있는데 이쪽은 교과형 논술이라서 그냥 국어 9문항, 수학 6문항 고정 출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별도로 하고. 그래서 이쪽은 학생들이 좀 가고 싶어하는 학과들이 많이 포진돼 있잖아요. 상경이라면 이제 경영, 경제, 금융 이쪽들이 이제 포진돼 있고요. 여기 사회라고 하면 상경을 포함하고 여기다 심리라든가 행정이라든가 공공인재라든가 이런 쪽까지 포함하는 거거든요. 가령 중대는 행정학과에서는 수리 논술이 없어요. 상경만 수리를 보는 거니까. 경희대는 심리학과 이런 쪽에서도 수리 논술이 있습니다. 계열 자체가 이제 상경을 포함하는 사회 전체니까요. 그래서 이쪽은 학생들이 좀 인기 있어 하는데, 저희가 이제 수학 성적을 놓고요. 수학이 5등급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5등급인 학생들은 일단 수리 논술이 없는 쪽으로 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5등급인 학생들 중에서 나는 소신이 경희대 심리학과 무조건 쓰고 싶어 라고 하면 일단 문제를 줍니다. 그리고 문제를 주고 풀어봐라. 잘 풀리냐를 따져봐라. 근데 잘 풀리면 최저가 되고 그 대학 1번, 2번을 풀 수 있으면 무조건 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풀어봤는데 못 풀겠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하면 무조건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9월달, 10월달에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6월달에 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영어 지심은 또 설명드릴게요. 이대, 연대, 외대 세 군데에서 영어 지심은 나오고요. 이 대학의 영어 지심은 연대가 좀 길고 좀 어렵게 나오긴 해요. 연대는 한 2등급 정도 영어. 다른 대학은 영어 4등급이면 충분히 해석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안 돼요.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공개적인 질문이 없고 개별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남아서 하고 가시고요.
오늘 이것으로 산논술 설명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앞으로 나와주십시오.